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관념적이고 진부합니다. 시는 이렇게 관념적이고 진부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집은 제목은 이제 그녀를 그리다라고 하는 그 시집인데요. 제 아내가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를 쓴 것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가 슬프다,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무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의 부피를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시는 그러한 일상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시 일상 속 발견과 깨달음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꾸역꾸역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김치 냉장고 맨 아래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김치 포기를 정리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농사지은 무와 배추로 담근 김치지요. 그러니까 벌써 2해를 넘긴 김치네요. 당신이 담가놓은 김치가 늘 거기 있음에 안심이 되었기에 그냥 거기 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거기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오늘은 마지막 남은 김치를 꺼내 찌개를 끓였습니다. 딸아이와 나는 저녁상을 차려 김치찌개를 가운데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둘 걸, 정리하지 말 걸 자꾸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은 조금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시 속에는 슬프다라거나 그립다라거나 그런 단어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슬픔이 느껴지고 그리움이 느껴질까? 시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거나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구절 속에서 문득 그리움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시는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슬퍼, 나는 그리워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의 제목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 하나는 발견, 하나는 깨달음. 이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든다면 시는 우리의 관념적이고 진부한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던 삶의 진실을 환기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관념적이고 진부합니다. 그렇다면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 시는 이렇게 관념적이고 진부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시인이 발견한 그 새로운 삶의 진실에서 독자들도 함께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는 시들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저런 것도 시가 돼? 이 제목을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무슨 손톱 깎는 것이 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도 아까 얘기했던 그녀를 그리다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손톱을 깎으며 나는 손톱을 바짝 깎아야 직성이 풀린다. 조금이라도 손톱이 길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도 않는다. 어쩌면 손톱 깎기와 같은 버릇이 나의 일상에도 그대로 들어있는지 모른다. 손톱을 깎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잘 내세가진 않았지만 그에겐 나의 손톱깎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못마땅하고 답답하고 불편했을까. 손톱을 조금 남기고 깎는 여자와 손톱을 바짝 깎는 남자가 만나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왔다. 손톱을 깎고 있으면 옆에서 보다가 안 아파? 하고 묻고 아프긴 왜 아파? 시원하기만 한데 라던 아내와 남편이 있었다. 손톱깎기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일상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내가 손톱을 바짝 깎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손톱을 깎는 것과 같은 나의 일상,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깔끔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손톱을 조금 남기고 깎는 여자와 손톱을 바짝 깎는 남자가 만나서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었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는 그것을 통해서, 손톱깎이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톱깎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이죠. 항상 이런 얘기를 강의에서 자주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경제적 현실이겠죠. 먹는 것이 해결돼야 되고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싶고 좀 더 좋은 옷을 마음껏 살 수 있고 뭐 이런 경제적 현실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거기에서 눈을 들어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사회고 역사고 문화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면은 그것을 저는 인간 삶의 지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 삶의 지평의 끝에는 뭐가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신성성이라거나 우주의 질서라거나 생명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 지금 발 앞에 있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서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 또 조금 더 고개를 들면은 신성함이라거나 생명이라거나 우주적인 질서라거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고개를 숙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잊고 잃어버린 삶의 진실들은 사실은 고개를 들어서 내 삶을 저쪽의 지평선에다 맞출 때 훨씬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하루로 따지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내신 분자들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들어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래서 그 숨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살았던 그 인류들이 내뿜었던 그 공기의 어떤 분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학적 계산의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내신 공기 분자를 오늘 하루 최소한 하나는 들이마셨을 것이라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갑자기 삶이 먹먹해진다. 사냥을 나갔다가 도리어 동물에게 공격을 당해 숨이 끊어져 가던 그 누군가가 마지막 몰아쉬던 숨, 동료의 죽음을 뒤로 한 채 필사적으로 도망가며 내뿜던 숨, 겨우 마을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가쁘게 몰아쉬던 숨, 그 숨 속의 공기 분자를 오늘 내가 마시고 또 내뿜는다. 내가 모르는 그 옛날에 누군가가 내뿜은 공기 분자들이 내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다시 밖으로 나와 다른 이의 혈액 속을 돌고 있을 것이다. 이윽고 언젠가 내 숨이 끊어져도 내가 내뿜었던 공기 분자들은 이 지상 어딘가를 떠돌다 또 어떤 이의 폐부 깊숙이 들어가게 되겠지. 숨. 감사합니다.